우리가 정치가 종교랑 유착이 되면 이게 어떤 사상적으로 상당히 위험한 사상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겉으로는 사람들을 속이려고 무슨 자유를 외치고 무슨 민주주의를 외치지만 그 내재 가치는 뭐 1인 독재 구조가 돼버리잖아요. 그 종교라는 것의 어떤 탄생 배경도 그리고 그런 것들이 사회에 이용된 배경도 권력자의 권력을 강화시키는 헤게모니적 요소에서 많이 활용되었지 종교 자체의 어떤 그 가치로만 그 순수하게 남아있는 경우는 역사상 없었죠. 그러니까 오히려 왕들이 종교를 많이 활용을 했단 말이야. 왜냐 1인 독재를 강화하는데 종교만큼 좋은 게 없거든. 그래서 옛날에 그 왕권 사회에서는 각국의 이제 국교를 만들어 갖고 이걸 믿어 이러고 막 강요를 해. 그리고 왜냐 이 왕권을 강화하는 종교의 특징이 신의 이름으로 엄청난 형벌을 내린다라는 게 깔려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일반적으로 사람이 사람한테 하는 뭐 채찍질을 하든 애들을 감옥에 가두든 뭐 이런 거는 애들이 나중에 몇 대 맞으면 공포감이 없어져. 그냥 뭐 그러고 말지. 그러고 죽으면 죽지 뭐. 이런 식인데 너희들이 평생 죽지도 않는 이상한 세계에 가서 불로 지짐당하고 뭐 가시에 찔리고 몽둥이로 두들겨 맞고 그런 어마어마한 이 불행한 장소로 너희들은 빠지게 된다는 이 공포감으로 지배를 하는 거죠. 그 종교의 구조가 그런 면에서 이제 악용되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정교 유착이라는 것이 이게 1인 독재를 강화할 수 있는 이런 어두운 면이 있구나라는 걸 알고 봐야 되죠. 그래서 민주국가가 정교 유착을 거부하는 거야. 그거를 건드한 면만 갖고 오겠다는 건 좋은데 이게 실제 그 종교의 교리를 가지고 정치를 한다는 거는 몰락의 지름길을 가게 되는 거죠. 민주주의랑 반대가 되기 때문에 독재가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이런 종교에 대한 잘못된 부분들, 어두운 부분들은 걸러낼 필요가 있는데 사실 이런 그 어두운 부분만 따로 모아서 지들끼리 이제 이념화시킨 내용이 있었죠. 그게 바로 공산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공산주의 같은 경우는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모두가 분배를 받으니 모두가 행복해진다고 얘기를 해요. 딱 종교랑 비슷해. 이런 부분도 너희들이 방법은 필요가 없어. 그냥 기도만 하면 모두가 다 똑같이 빵과 우유를 얻을 수가 있다. 모두가 똑같이 기도를 하면 모두가 천국에 갈 수 있다. 이 공산주의도 똑같이 얘기해. 너희가 우리를 찍어주면, 우리를 지지하면, 우리 편이 되면 모두가 똑같은 분배를 받는 것이다. 그게 천국 아니겠냐. 이런 식이란. 그런데 그런 방식으로 가려면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게 누구냐? 절대자를 숭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산주의도 자기네들이 이 모든 분배를 가능케 하려면 사유재산을 없애고 부자들의 것을 강제로 뜯어오고 그걸 강제로 뿌려야 돼. 어마어마한 권력이 필요하다. 비대한 국가 권력이 필요해지죠. 그 과정에서 폭력도 정당화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 공산주의자들에게는 이 폭력이 그렇게 나쁜 범죄가 아니라는 거야. 방법적으로 공산화를 거치기 위해서 폭력은 너무나 정당하고 착한 거죠. 우리가 종교도 마찬가지잖아요. 십자군 전쟁이냐 어쩌냐면서 신의 이름으로 내가 너를 벌하고 때리고 찌르고 뭐 불을 태워버리고 방어를 저지르고 어디 법원에 쳐들어가고 신의 이름으로 그러는 건 다 정당하고 정의야. 아니지 그냥 폭도죠. 그거는 그럼 폭도고 그냥 깡패고 그냥 폭행범이지. 근데 지들끼리는 그게 마치 신의 이름으로 하기 때문에 너무나 영광스러운 행위다. 이것은 우리의 공산화, 우리의 궁극적인 천국을 위해 만들기 위해 내가 이런 폭력을 만드는 아주 건전한 운동이다. 이런 생각들을 정확하게 일치한다. 이런 점에서 잘못된 사상을 갖게 되면은 우리의 민족, 우리의 나라, 우리의 한국 사람을 사랑하고 이런 게 아니라 지들의 종교를 믿는 사람만 사랑해. 지들의 공산주의 사상을 믿는 애들만 좋아해. 자기네들끼리 운동권 사상을 갖고 있는 애들끼리만 사랑해. 이런 식의 편협된 반민족주의와 반민주주의, 자유주의 성향이 이제 뚜렷해집니다. 요즘에 와서 사실 종북 논란이라는 거는 우파 쪽에서 잘 꺼내지도 않아요. 요즘 우파도 북한 얘기도 먹히지가 않아. 이 사람들이 북한에 대해 관심도 없으니까 야, 이 빨갱이 종북 뭐 이런 것들 안 먹힙니다. 예, 그래서 오히려 컨셉을 바꿨잖아. 이 북한 간첩이 부정선거를 일으켰다가 아니라 중국 간첩이 부정선거를 일으켰다야. 이젠 북한 간첩이 아니야. 중국 간첩이야. 그 정도로 우파 바닥에서도 이제 종북 논란에 대해서 많이 이제 식었는데 이거를 리바이벌 시키는 분이 있어. 야, 한 번만 더 해줘. 뭐 이러고 발악하는 것 같아. 정말 잊을만 하면 나오는 이런 식의 좀 북한에 대해 온건한 발언들. 그러면서 우리가 지켜왔던 이런 북한에 대해서 대응해왔던 전통적 가치를 부정하는 이런 사람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북한을 조선으로 부르는 것도 모자라서 통일 얘기가 폭력적이래. 근데 통일부 장관이야. 통일부 장관이 통일 얘기는 폭력적이야. 자신이 폭력적 부처에 있는 건가 보면. 정동영이 계속해서 논란을 만드는데 북한을 조선이라 부르고 남북관계를 한국 조선관계라고 부르면서 북한에 대한 체제를 인정하는 이런 용어들을 써서 논란이 되는데 이번에는 통일을 말하는 게 폭력적이라는 표현까지 했다. 아니 우리의 헌법상의 의무이며 통일부 장관으로서 이게 할 말이냐라는 반론이 나온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할 거면 정동영은 그냥 사퇴를 하고 일반 블로거로 유튜버로 활동하면 되잖아. 이걸 왜 우리 세금 받아먹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냐 이거야. 정동영은 뭐라고 하냐. 통일이라는 얘기는 큰 편으로는 굉장히 폭력적이다. 통일은 우리 목표고 꿈이지 않지만 당장 필요한 것은 뭐냐. 평화의 제도화다. 우리 헌법은 통일을 국가적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통일부는 통일을 지향하는 거 분명하다고 하는데 장관은 정반대로 얘기를 했다는 거야. 통일이 폭력적이래. 아니 통일을 지향하는데 장관이 이런 식으로 북한을 또 다른 국가로 인정하면 어떻게 통일이 됩니까? 그래놓고 자신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발의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숙미가 너무 지나치다. 미국의 정보 공유 제한이 억지스럽다. 빨리 풀라고 하는 게 국익 아니냐는 겁니다. 통일 얘기가 폭력적이라는 건 반헌법적이고 국민 정서에도 맞지 않는다. 당장 경질해야 된다고 국민의힘은 주장했다. 참 이런 게 진짜 시대착오적인 거예요. 시대가 이제는 북한의 어떤 뭐 이런 침략, 북한의 도발, 뭐 이런 가능성이 이제 낮아졌고 우리도 이제 막 강해진 국방력이 많이 강해진 나라의 입장이고 미군까지 있고 뭐 옆에 또 일본도 있고 하다 보니까 북한 정도에 대해서 우리가 어마어마하게 공포감을 갖는 시대가 이제 아니죠. 그러니까 북한이 뭐 발사체를 날리든 뭘 해도 뭐 시장에 영향도 없고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졌다는 점 이런 것들이 북한에 대한 위협, 북한에 대한 공포감은 이제 사라진 거야. 그런 시기에 어떤 친북적 온건한 북한에 대한 온건한 태도들이 이렇게 노골적으로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게 정동영이 얼마나 지금 좀 잘못된 세상을 살고 있는가. 국민들 자체도 사실은 북한에 관심이 없으니 저는 정동영의 발언에 대한 관심도 이제 낮아졌다고 봐야 돼요.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난리가 났겠지. 거의 뭐 정부가 엄청난 타격을 받을 정도의 심각한 발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사이에 우리는 이제 많이 변한 거죠. 북한에 뭐라고 하든 뭐 북한 간첩이 설치든 오히려 북한 간첩이 우리나라 물가 때문에 못 살아서 지방으로 내쫓될 정도니까 그만큼 우리나라가 그런 걸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이런 세상이 된 거지. 북한이 오히려 우리한테 침략당할까 봐 겁을 먹어야 되는 이런 시대니까. 근데 그런 부분에서 따지고 보면 우리가 더 북한에게 너희들은 불법 점거자들이고 우리 헌법에 이렇게 나와 있고 그러면서 오히려 북한을 압박을 해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북한 주민들에게도 이 북한이 이렇게 못 살고 너희들을 갖다가 이렇게 인권을 유린하고 있는 거 아니냐. 결국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어떤 민주적인 정보들을 유입을 시켜서 그 사람들을 각성시키는 과정이 이제 필요하거든. 위로는 압박을 하고 밑으로는 정보를 제공하는 이런 전략으로서 현재 거기는 한국의 땅이고 너희들의 지도부가 불법 점거하고 있다. 이런 것으로서 북한을 사실은 좀 고립시킬 수가 있는 건데 그리고 그런 전략으로 가는 게 우리가 갖고 있는 헌법적 가치에 맞는 건데 정동영은 그런 노력을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직무를 유기하겠다는 거죠. 그래놓고 북한의 입장에서 지금 폭력적 얘기가 폭력적 얘기, 통일 얘기가 폭력적이라는 주장까지 나온 거예요. 이거는 북한을 대변하고 있는 거야. 저런 식의 자기는 숙미주의라고 하는데 자기야말로 순북주의 아니야. 종북 순북주의에 가깝단 말이야. 북한을 완전히 숭배하고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고 북한을 자기 편으로 인지하고 북한을 자기가 대변하는 것이 통일부의 역할인 것처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럴 거면 북한한테 따로 돈을 받든지 우리나라의 세금으로 돈을 받으면 우리나라 국민들을 대변해서 얘기해야 되는데 북한을 대변하고 있는 모순이 있는 거죠. 웃기게도 지금 시대가 북한에 대해 관심이 없으니 장관이 저는 이상한 소리를 하더라도 사실상 논란의 수위가 좀 많이 낮아져 있다. 이 얘기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정동영의 문제로 볼 게 아니라 통일부라는 부처 자체의 의미로 봐야 돼요. 통일부 자체가 의미가 없는 부처가 된 거예요. 따지고 보면 통일에 대한 국민 여론도 높지도 않고 통일을 우리가 가치를 추구한다지만 그 가치가 결국에는 어떤 이런 좌우의 이념에 따른 방법론이라기보다는 우리의 민주주의를 수출한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민주주의를 각성한 북한의 주민들이 이 자신들의 체제에 거부할 수 있게끔 이런 자유 의지를 주는 쪽으로 이제 가야 되는 거지. 우리가 막 너무나 바라고 기원하고 막 뭐 이거를 막 빌고 이런 개념까지 아니다라는 거지. 저는 그렇게 서서히 흘러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통일부라는 부처가 이제 필요가 없다라는 거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저렇게 북한을 대변하더라도 그렇게 큰 사람들의 관심을 못 받으니까. 우리는 오히려 통일부 무용론. 통일부가 무슨 소용이 있냐 저 부처가. 심지어 통일부 내부가 가치가 있었다면 자기네 스스로가 정동영의 발언을 조절했겠죠. 내부에서 이건 장관님이 이러시면 안 된다고 그 부처가 이러면 통일에 방해된다면서 다른 이야기 나와야 되는데 그러지도 않는 걸 보면 저 부처가 아무 쓸모가 아니 통일에 아예 도움이 안 되는 부처야. 반통일부라고. 저런 부처 자체가 이제 필요가 없다라는 게 증명이 되는 과정이었다. 자, 이번에 민주당에서는 또 어떤 반민주적인 시도를 하고 있느냐. 이재명을 무죄 만들기 위해서 특검을 추진한다 이거야. 대장동과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서 특검을 또 여기 이제 조작 검사에 대한 특검을 해가지고 그 특검이 뭔가 혐의를 발견했다. 그러면은 이재명에 대한 공소를 취소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놀라운 민주화 아닙니까? 전두환도 안 했다. 전두환도 안 그랬어. 예, 특검에 공소 취소권을 주겠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권 정치검사 조작기소 의혹사건 국정조사에 이어 특검을 추진하는데 이 특검이 진행 중인 재판에 공소 취소를 할 수 있도록 법안을 마련 중이다. 법조계에서는 대통령이 지명하는 특검이 대통령 사건을
뒤집어 버린다면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지 않겠냐. 그러니까 완전히 개판으로 가는 거죠. 저거는 단순하게 이재명에게 어떤 과잉 충성을 한다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범죄 혐의자, 피의자를 대통령으로 만드니까 우리가 겪어야 되는 이런 좀 더러운 꼴이다. 국민들 자체가 이제까지 이런 범죄 피의자를 뽑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세상 이런 경험을 언제 보겠어. 그런데 뽑아놓으니까 여당이란 애들이 국민의 민생을 걱정하거나 억울한 옥살이를 하거나 억울한 무고로 이렇게 고생한 그런 일반 사람들을 걱정해서 법을 만드는 게 아니라 대통령 범죄 피의자 대통령이 어떻게든 공소 취소되고 무죄를 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법을 에너지를 모든 시간을 거기다가 투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투영하고. 이래서 범죄 피의자를 권력자로 만들면 안 된다는 거죠. 권력의 낭비, 권력이 저런 식으로 허비되고 있잖아. 세금의 낭비야. 입법부가 행정부 불법적인 혐의를 받고 있는 행정부 관계자의 무죄 만들기 위해 왜 입법부가 나대냐고. 언제부터 이딴 식으로 재판에 개입하고 재판을 흔들고 공소 자체를 없애버리려고 발악을 하고 법을 이용하냐 이거예요. 이게 민주화입니까? 이게 독재고 이게 위헌적인 거고 반헌법적인 거고 이거야말로 입법 내란이야. 입법 내란. 역풍 불지도 모른다. 지들도 걱정해요. 오죽하면. 더불어민주당이 조작 기소 특검 발의를 앞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는데 이러다가 역풍 맞을 수 있다. 불안하죠. 불안해. 조작 기소를 바로 잡으려면 공소 취소 권한까지 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지만 다수 의원은 역풍 가능성을 들어 신중론에 가까운 입장을 보였다. 위증 고발 범위도 무리하게 고발 범위를 넓히면 역풍이 분다. 이미 저 민주당에서 이재명을 무죄 만들겠다고 이번에 국정조사하고 증인 부르고 다 틀렸잖아요. 지들이 말한 조작의 증거 따위는 없었단 말이에요. 결국 이재명과 연관돼 있는 그것도 이재명의 어떤 명령 체계에 있는 애들, 그런 애들의 입장에서는 자기네 죄도 피하고 이재명한테 사면받고 사면을 받으려면 이재명한테 유리한 증언을 해야 되니까 오히려 걔네들이 위증했을 가능성이 더 높죠. 반면에 지금 그러니까 민주당이 의도한 대로 얘기해주지 않았던 그런 증인들의 경우는 그 사람들이 특별히 얻을 이유가 없는 거야. 이런 위증을 해서 걔네들이 얻어야 될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에 반대되는, 민주당의 주장에 반대되는 증언들을 했다는 거야. 걔네들이 진짜 사면받고 싶었으면 민주당이 하라는 대로 다 얘기했겠지. 근데 아니었죠. 즉 자기네들이 눈앞에 이익이 있어도 거기에 따라서 얘기하지 않았다는 게 더 진실에 가까운데 지금 민주당 끝까지 우기잖아요. 이게 우리나라의 민주화 외치는 좌파 수준이라는 거야. 좌파 정당이 국민을 위한 정치나 진실을 추구하는 정치가 아니라 지들이 소설 써놓고 그걸 맞추기 위해 사람들을 갖다가 괴롭히는 정치를 하고 있어. 괴롭히고 협박하고 괴롭히고 자기네들이 원하는 얘기를 안 해주면 또 고소하고 이제는 하나하나 공소 취소까지 지들 맘대로 지들이 임명한 사람에 의해 결정하자. 아니 왜 지들도 그냥 재판장도 지들이 임명한 사람한테 재판받게 하지 왜. 이게 뭐냐고. 우리 입장에서는 진짜 더러운 걸 보는 거예요. 이게 좀 더 나은, 좀 더 공정한 그런 재판을 이재명이 나도 받겠다. 이제까지 이 재판부에 의해서 윤석열도 처벌되고 박근혜도 처벌됐고 이명박도 처벌됐고 그럼 나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룰 안에서 처벌받겠다면 될 거를 지들끼리는 계속 재판도 안 받겠다. 이제 공소도 다 취소시키겠다. 어떻게든 수사 안 받고 재판까지 다 무마시키겠다. 아예 2심 재판 3심에서 재판까지 다 끝난 것까지도 그런 식의 핑계를 대면서 다 안 받으려고 하는 게 비겁한 거 아니야. 이런 비겁자들이 높은 곳에 올라가서 사회 정의를 외치고 민주화를 외치고 헌법을 외치고 이런 꼴값을 언제까지 봐야 되냐. 정원호가 성평등 특별시를 만든다고 합니다. 이거 무슨 한 10년 전 뉴스 같다. 어디 박원순이 하던 거 아니냐 이거? 성평등 공약 구체화시킨다. 여성이 행복한 서울, 시민이 행복한 서울을 만들겠다. 독방 육아래. 그래요. 정원호가 여성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겠다며 성평등 공약, 여성의 힘으로 정원호 압승. 여성의 힘이 서울을 바꾼다. 그래요. 정말 다르게 생긴 또 다른 박원순을 보는 것 같아서 너무나 안심이 됩니다. 이거는 그냥 박원순인데 그냥 박원순 복제품이잖아. 반드시 내가 오세훈을 찍어주마. 아직도 저런 사람들이 있다는 게 놀랍네. 아직도 젠더 파리하고 페미 파리하고 여성 남자 갈라서 얘기하고 앉아있고
저거 자체가 여성을 무시하는 거라고. 여자, 남자, 성에 대한 구별로 무슨 놈의 지지층을 분리한다든지 발전을 얘기한다는 것부터가 이미 불쾌한 거야. 성에 대한 분류가 없어야 그게 진정한 평등주의자지. 자기가 여자한테 붙어놓고 뭘 성평등을 얘기를 하고 있어. 사안에 따라서는 남자가 역차별을 당할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상황에서는 여자가 차별당할 수도 있고, 어떤 상황은 남자가 차별당할 수도 있고, 어떤 상황에서는 장애인이 또는 뭐 어린애들이 또는 노인들이 각자가 사안에 따라 다 차별을 받기도 하고 차별을 하기도 하지. 인간 삶이라는 건 그런 거야. 여자만 차별을 받는 것 따위는 없다고. 여자도 여자를 차별하니까. 근데 저런 시대착오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자가 서울시장이 되겠다니. 그냥 시장 가서 장이나 보세요. 제가 예전에 그 공연을 했을 때 앞자리를 조금 10,000원인가 20,000원을 더 받았어요. 앞자리를 조금 더 돈을 받아 놓은 이유는 저와의 스킨십이 가능했기 때문이죠. 예. 악수를. 예. 근데 이제 여자분들이 주로 앞자리에 앉으시는데 그 여자분들이 이렇게 악수를 하잖아. 이 여자분들이 손이 축축해. 이런 예. 이거 좀 이거 너무 축축하신데. 예. 이거 그래도 어떻게 예. 사람이 바로 앞에 있는데 너무 축축해. 예. 이러면서 막 인사하면서 최대한 이렇게 보이지 않게끔 예. 이게 이렇게 보이지 않게끔 하고 다시 예, 안녕하세요 이러고 다시 너무 축축해. 이런 식으로 최대한 예의를 갖춰서 했는데 이거를 악수를 하는데 바로 앞에 대고 이런 식의 행태를 보인 사람이 있었다 이 말이었시다. 정말 충격적이네. 야 이건 정말 난 상상도 못했다. 야 이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게 상인의 입장에서 그냥 아니 얘네들이 그냥 바로 눈앞에서 그냥 이건 어디서 이런 걸 배웠지? 야 이게 사람이 좀 이거 누구야 이거? 누구야? 이거 좀 경우가 아닌데. 봤더니만 하정우야. 하정우 손털기 논란. 온라인에서 비판이 거세다. 아니 어디 이럴 수가 있냐? 아니 어디 이렇게 이거 진짜 막 더럽다고 생각했나 봐? 진짜 그렇지 않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놀랍네. 이게 너무 충격적인 장면인데. 더불어 반민주당의 하정우가 상인과 악수 손털기 논란이 일고 있다. 이거 무슨 AI 미래 기획수석이라는데 이거 뭐 AI 영상이었나? 아니 뭔 AI 미래 수석이 정말 미래적이지 않고 이렇게 황당한 장면이 나올 수가 있나? 이거 놀랍구만. 그래서 상인들과 하정우가 악수를 한 뒤 양손을 비비거나 손을 터는 듯한.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악수를 하고 나면 감사합니다 이러고 손을 모아서 얘기도 좀 듣고 할 텐데 이게 기본적인 자세인데 악수를 하고 이러고 간다는 게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거냐고 이게. 그래서 온라인을 중심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커졌다. 기자랑 악수할 때는 안 털고, 그러니까 기자랑 악수할 때는 손을 안 털었는데 상인들과 악수할 때는 손 터는 건 상인들을 무시한 거다. 악수한 후에 상인 앞에서 바로 손 터는 건 무리하다. 오물 묻었냐? 오늘부터 핫털기다. 여기도. 그러네. 이게 쓱쓱. 어머님이랑 하고서는 쓱쓱. 이거 완전히 이거 너무 이제 상인들의 손을 좀 더럽게 보는 거 아니냐. 약간 의식이 담겨 있네. 여기서도 이 어머님 손을 잡고 이렇게 털고 앉아 손을 딱 쥐고 있잖아. 여기서도 닦고 있고 이제 자세가 똑같은데. 그러니까 여기 자꾸 이렇게 하고 이 손바닥을 의식을 하고 여기도 지금 자기 손바닥을 닦고 있네. 여기 봐봐 여기 닦잖아 지금. 어머니들의 손은 닦아낼 오물이 아니라 훈장이다. 상인들과 악수를 한 직후 마치 못 볼 것이라도 묻은 양 연신 손을 닦아내는 모습에 주민들의 마음은 갈갈이 찢어진다. 왜 청와대 출입 기자들과 악수할 때는 손을 안 닦았냐? 선민의식과 오만함이 터져나왔다. 한동훈 오랜만에 동훈 형 나오네. 안녕하십니까 한동훈입니다. 민주당 방송에서 하정우의 손떨기를 대세 지장이 어떻게 말하는 것을 보고 민주당의 모습입니다. 아메스킹 북구 시민들을 무시해도 대세 지장이 없다는 것이 민주당의 생각인가? 그래요. 어떻게 민주당은 골라도 이런 사람을 골랐냐. 스스로를 시장 상인들과 하는 손잡으면 안 되는 엘리트고 특별히 깨끗한 존재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면 차라리 그냥 청와대 안에서 AI 소버린이니 150조 투자니 하는 거창하고 고상한 논의만 하고 있는 게 낫겠다 라면서 아주 그냥 융당 폭격을 받았네. 그 누리꾼들은 무의식적인 행동이 진짜 그 사람인데 양면성이 보여 소름이 끼친다. 출입 기자들과는 손을 터는 장면이 전혀 없었다. 기자들 손은 잘못 잡는데 왜 저러느냐. 이게 참. 한동훈은 그들을 정말 진심으로 만나는 게 맞는지 겸한 태도로 되는 게 맞는지 의심될 만한 장면이 여러 있었다.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논란이 됐어. 뒤집어진 거지. 뒤집어졌어요. 뒤집어진 게 이제
원래 하정우가 간을 좀 보다가 나왔다 보니까 이게 약간 조금 기자들도 좀 불편해한단 말이야. 아니 무슨 청와대에서 이렇게 있다가 간 좀 보다가 이제 와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냐. 그런데 딱 걸린 거죠. 딱 걸렸는데 이게 이제 노이즈가 확 생기다 보니까 이거를 해명을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보통 이렇게 하고 자기가 이렇게 닦았다. 그럼 이걸 어떻게든 해명을 해야 되는데 인간적으로 이게 해명이 되냐 이거지. 사람이 이렇게 악수를 하고 감사합니다. 예예예 이러고 이러고 가다가 그분이 안 보이시는 곳이나 이런 데서 내가 지금 땀이 너무 많이 난다 지금 너무 기대서 땀이 나니까 좀 수건 좀 주시겠어요 이러고 자기가 좀 따로 닦는다던가 그 다음에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어머니랑 악수를 해 악수를 한 다음에 어머님 예 제가 지금 뭐가 묻었네요 다시 악수할게요 이러고 다시 악수한다든지 뭔가 장면을 좋게 만들 순발력도 있을 텐데 애가 그냥 그 자리에서 무슨 약간 좀 예의를 안 배운 어린애 마냥 뭐 이런 느낌이잖아. 드라마 장면에서 말이야. 악수를 하고서는 이런 장면이 있을 때 이걸 보고 어떤 시청자가 되게 예의 바른 주인공이구나 이렇게 보겠냐 이거지. 이게 약간 상대방을 아랫사람으로 깔아보고 악수를 했는데 뭔가 지저분하다. 손이 좀 지저분하네. 뭐 이런 느낌으로 뉘앙스가 전달되기 때문에 이미지가 손실이 굉장히 많이 날 거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해명을 잘해야 돼. 사실은 애초에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 왜냐면 사람의 인성이 자기가 옳고 빨았다면 애초부터 교육을 잘 받고 정말 이 상대방에 대한 매너를 지킬 줄 아는 그런 어떤 신사적인 삶을 살았다면 악수를 하고 이런 터는 행위는 있을 수가 없이 카메라가 다 있는데 근데 얘가 그걸 막 하고 있는 정도면 그냥 그쪽에 원하는 개념이 없는 거야. 상대방이 얼마나 불쾌할지에 대한 그런 부분에서 아예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그럼 해명이라도 잘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나와서 오해를 드린 행동을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조심하겠습니다. 사과드립니다. 뭐 이런다든지 어떤 뭐 해명을 하더라도 뭔가 이런 상황이 불거진 상황에서 오해를 풀 수 있게끔 좀 반성을 하는 느낌이라도 나와야 되는데 뭐라고 하냐. 손이 저렸어. 손이 저려서 손을 털었다. 이거는 무슨 김동률 노래인가? 오른손이 저려 다시 악수하자 말할까. 뭘 손이 저려야 저리기는. 아니 생각을 해봐. 손이 저린데 이게 말이 돼? 손이 저린데 왜 이래? 손이 저린다라는 게 예를 들어 악수를 자기가 많이 해가지고 여기가 얼얼하다 이거 아니야 손이. 그러면은 아니 자기가 아프면은 좀 아프다 이렇게 하고 뭐 주물른다든지 내가 조금 이 손이 좀 아프네요 자기 주변에다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어딜 봐서 손이 저린 사람의 태도야? 아니 우리가 이런 손이 저리면 막 이러고 이제 표정에 악수한 다음에 악수를 많이 해가지고 조금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동작이라는 게 손이 너무 아파요 뭐 이럴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아픈데 지 손을 지가 때려. 손이 저린데 지가 지 손을 막 이러고 해. 이게 말이 되냐는 거야. 손이 저려갖고 막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자기가 마사지 하는 것도 아니고 이래 손이 저린데 아니 말이 되냐고. 아니 다리에 쥐가 나는데 손에 쥐가 나는데 막 박수를 막 이러면 쥐가 풀리냐? 말이 안 되잖아. 손이 저려? 이 해명이 지금 더 논란이야 이거는. 해명이 더 논란. 해명. 손이 저려 무의식적으로 손을 터는 동작은 인과일이 전혀 없어. 손이 저리면은 손을 터는 동작이 나올 수가 없죠. 손이 저리면 손을 터는 동작으로 이어질 수가 없다고. 손이 아픈데 어떻게 손을 터는 동작이 나오냐. 손을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앞뒤가 안 맞잖아 지금. 여러 명이랑 악수하다 보니 손이 저렸다. 부산 사투리로 식은 가진 사람이면 그렇게 했겠냐. 그 이전에는 물묻은 장갑을 낀 상인들과 악수를 많이 했다고 덧붙였다. 참 이게 네거티브라. 이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세요. 이렇게 오만방자하고 건방진 이런 사람들은 권력자가 되면 안 돼. 반성을 안 하잖아.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보고자 하는 거는 너가 얼마나 매너가 없고 너가 상인을 무시했냐가 아니야. 그게 아니라 오해를 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야. 네 행동이 사람들로 하여금 오해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오해할 수도 있지. 너의 의도는 그게 아니더라도 사람들이 오해했다면 정치인으로서 내가 많은 국민들에게 오해를 드렸고 그래서 불쾌하신 분들에게 내가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정도의 책임감을 보고자 하는 거야. 그런데 사과 한마디가 없어. 아주 건방진 거지. 아주 오만한 거죠. 손을 터는 것보다 저 태도가 더 오만한 거야. 이 장면이 누군가에게는 얼마나 불쾌하게 보이겠어. 어머니 뻘 되는 사람과 악수를 해도 막 손을 털어. 자기 고무쯤 되는 사람과 악수했는데 손을 막 털어. 그 장면을 보고 누군가는 불쾌했을 거란 말이야. 많은 국민들이 불쾌했겠지. 그게 쟤를 갖다가 하정우를 갖다가 좋아하는 사람이든 싫어하는 사람이든 관심이 없는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 보더라도 불쾌할 수가 있어. 그러면 그런 약간의 불쾌감이나 오해를 준 것만으로도 사과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제가 무의식적으로 했던 행동이 무리를 일으키고 불쾌감을 들어서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안 그러겠습니다. 가 돼야 되는데 한다는 소리가 손이 저랬대. 네가 저리면 저래도 돼? 네 손이 저리면 남들이 불쾌한 장면을 네가 행동으로 보여도 되냐고. 안 되잖아. 그러니까 웃긴 거야. 손이 저린데 왜 오해받을 짓을 하냐 이거. 앞뒤가 안 맞지만 사과부터 나왔어야 되는데 이런 공적의식, 책임감의 결여. 그런 점에서 이런 사람들은 정치를 맡기면 안 된다. 적어도 첫 마디가 죄송하다가 돼야 돼. 죄송하다. 죄송하다. 예? 죄송하다. 근데 죄송하다 말 한마디가 안 나오잖아. 빤빤스럽게 문제 제기하는 사람 보고 네거티브 한 놈들이다.
이런 챙겨보는 사람들은 안 됩니다. 김재원 최고. 하세상 유재층 질문상이 몇 번 하고 윽수를 했는데 손에 무슨 오물이라도 묻은 듯이 손을 뜨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하정우는 유권자를 불려 취급하는 사람이다. 뭐 이렇게까지 때렸다고 하는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제 정치 신인이고 자기가 젊은 사람으로서 정치를 시작하는 입장이면은 빠른 사과 그리고 반성 재발 방지를 얘기할 줄 알아야 된다. 건방지게 나는 잘못이 없고 무오류다. 나는 어떠한 사과도 하지 않는다라는 이런 건방진 태도부터 배우면 그 끝이 아주 끔찍한 괴물이 되어버린다. 예, 근데 그걸 못 배운 인간이라면 이 바닥에서 떠나라. 좀 정치 좀 그만해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뭐 저녁 때 되니까 더 비난 여론이 높아져갖고 민주당 패널들도 쉴드를 포기할 정도야.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빠른 사과를 하고 죄송하다. 다음부터는 안 그러겠다. 이렇게 됐으면 좀 완화가 됐겠지. 근데 벌써부터 지가 무슨 어마어마한 뭐 대통령 측근이랍시고 어깨 뽕 들어가지고 건방 떠는 게 아닌 이상은 저런 데서 특권 의식이 느껴졌다는 점이 또 다른 거야. 해명에서 문제가 된 거죠. 구포시장에서 서로 싸움 났습니다. 한동훈 팬클럽은 경고받고요. 난리도 아니야 여기 지금. 부산 북각 시민 간 갈등으로 번지기까지 하고. 자, 구포시장에 하정우, 한동훈, 뭐 이준석까지 다 모였어요. 심지어 만나기까지 했어. 한동훈은 하정우와 만났다. 하정우와 껴안으며 건강을 챙기라는 덕담도 건넸고 한동훈과 하정우, 이준석이 마주친 모습은 화기애애했지만 구포시장은 어수선했다. 주민들과 지지자들이 반기는 모습도 있었지만 이들을 향해 고성을 지르는 이들도 있었다. 한동훈이 지나갈 때는 마 배신자이가 다른 쪽에서는 누가 배신자냐라는 소리도 들렸다. 어떤 이들은 장사하는 길을 왜 막냐? 이번 선거로 유난히 과열돼 있더라. 상인들끼리도 싸움이 났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지지하냐에 따라 상인들끼리 편이 갈리고 서로 싸우기까지 하더라. 이 정도로 험악하진 않은데 지금 너무나 험악해졌다. 예, 한 식당 주인이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를 나쁘게 말하는 순간 싸운 일도 있었다. 분위기가 과열됐다. 네. 정치인들 때문에 수십 년 이웃사촌이던 상인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 특정 후보자들의 지지자들, 특정 후보의 지지자들의 문제도 있다. 그러니까 너무 과잉된 지지라는 거지. 수십 명씩 몰려다니며 물건을 사주고는 특정 후보를 찍어달라 노골적으로 요구한다. 후보에 대해 안 좋은 얘기를 조금이라도 하면 저 집은 가지 말라며 으름장을 놓는다. 실제로 가게 사진을 찍어 불매를 조장하는 일도 있다. 시장 내에 밉보인 가게들의 블랙리스트가 돈다는 흉흉한 소문마저 돌고 있다. 예. 물건 팔아준다고 표를 찍으면 되겠냐고 격분하기도 했다. 이런 팬클럽의 선거운동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수도 있다. 한동훈이 구포시장을 방문하면서 일부 지지자들이 상인과 주민들에게 굿즈를 나눠주거나 주말에 구포시장까지 가서 장을 보는 해피마켓 등 이른바 장보기 활동. 팬클럽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눈도장을 찍겠다고 하는 행동이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았어요. 팬클럽 등 단체가 조직적으로 선거운동을 주도하는 행위, 상인 주민에게 후보자 사진 등을 배부하거나 게시하도록 하는 행위. 그래요. 아무래도 이제 저기서 주로 거론되는 거는 이제 한동훈 팬덤에 대한 거겠죠. 말로는 이제 여러 후보들의 지지자들끼리의 갈등처럼 얘기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이제 한동훈에 대한 호불호가 가장 크게 갈등 요소였을 걸로 추측이 돼요. 특히 그 한동훈의 팬덤들이 그쪽 지역에 거주하시는 게 아닌데 그냥 한동훈 때문에 몰려와서 너무 자리를 많이 차지한다든지 그리고 이제 조직화된 활동이랍시고 저렇게 뭐 시장에서 물건 사재기 하고 뭐 이러면서 좀 호감을 얻으려고 하는 이런 행동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약간 좀 기존에는 잘 하지 않은 그런 성향이기도 하고 그런 게 언제나 사람들에게 좋아 보이는 모습도 아닌 오히려 후보가 좀 공정한 경쟁이나 정책적인 그런 경쟁보다는 팬들의 돈을 이용해서 표를 일종의 매표 행위를 하는 것 같은 이런 뉘앙스가 되다 보니까 이제 뒷말이 나오는 거겠죠. 뭐 그리고 이제 너무 팬덤 정치에 매몰되어 있는 인물들은 그 팬 관리를 잘해야 돼요. 그 팬들이 진짜 악마가 될 수 있고 임영웅처럼 천사가 될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팬들과 함께 어떤 봉사활동을 한다 이럴 때는 긍정적인 이미지 변화가 있죠. 근데 팬들이 뭐 돈줄 낸다는 식으로 해서 뭐 우리의 한동훈을 지지해주는 가게에다가 우리가 돈을 뭘 사주고 뭐 이런다. 또는 어디 물건 사주면서 우리 한동훈 만만세 뭐 이런다. 이런 그림은 굉장히 불편함을 주는 거야. 돈으로 사람들을 협박을 하는 느낌이나 또 압박하는 느낌이 될 수 있기 때문이고 상인들에게마저도 그런 어떤 그냥 일상적인 그런 그들의 생계를 정치와 너무 연결짓는 이런 행위들은 제대로 된 건전한 팬의 모습은 아니겠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동원한다는 것은 다르게 보면 팬클럽 자체도 한동훈의 정치적 실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 아니냐고 오해받을 수도 있겠죠. 한동훈이 정말 정무적 감각이 좋고 뛰어난 정치인이었다면 그런 팬들의 돈 따위는 필요가 없었을 테니까요. 저거를 한동훈 쪽이 왜 제재를 못하는가? 한동훈이 관리를 왜 못하는가? 여기서 한동훈의 무능도 함께 확인이 된다는 거야. 저 작은 팬들조차도 컨트롤이 안 되는데 이 큰 국가를 어떻게 컨트롤 하겠냐라고 확장해서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한동훈의 입장에서는 더 이상 팬클럽의 논란이 나오면 안 되는 거야. 벌써부터 길바닥에서 싸움박질하고 소리 지르고 뭐 이런저런 노이즈가 나오는데
그런 것들이 없도록 팬들의 관리를 미리미리 들어갔어야 된다는 거지. 근데 현장에서 그냥 사람만 많으면 무조건 뭐 저 후보가 인기가 많는갑다 이러고 사람들이 거기서 뭐 더 홍보 효과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이제는 불편해하고 시끄러운 거 싫어하다 보니까 좀 너무 옛날 올드한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 이런 지적을 좀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한동훈의 입장에서 팬클럽들을 좀 물리고 자기가 이 지역 곳곳을 다니면서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시민들이 뭘 원하는지 어디가 바뀌기를 원하는지 등등등을 핀셋처럼 꼭 뽑아서 그걸 한동훈이 자기의 것으로 자기의 정책으로 자기 아젠다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거든. 근데 지금 한동훈이 북구에 가서 하는 얘기를 보면은 내가 장동혁과 싸우겠다. 나는 북구에 뭐 뼈를 묻겠다 이런 쪽이야. 그러니까 이게 역시나 모호성이란 말이야. 아니죠. 이번 선거에서는 그 지역의 발전을 본인이 어떻게 대표할 것인지를 얘기해줘야 되기 때문에 지역 현안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돼. 북구에다가 내가 어떤 무언가를 확실하게 하겠다든가 자기가 검찰 출신이기 때문에 북구 쪽에 어떤 사법적인 그런 발전을 만들겠다든지 뭔가 이런 개념 연관성이라도 있는 뭔가가 나와야 되는데 구체성은 없고 그냥 팬들만 몰려다니니 이런 노이즈가 꼈다. 팬들 관리를 해야 된다. 특히 이런 광팬들의 경우가 제어가 안 되기 시작하면 그 팬이 나중에는 스타의 머리 위에 올라가 있어. 그래서 막 지들 말 안 들으면은 우리가 너의 팬인데 너의 가장 강력한 팬인데 우리 말을 안 들으면 우리는 너의 안티가 돼주겠어. 이러고 확 변해버린다는 거야. 그래서 이 팬이라는 것의 양면성을 보면은 항상 그 팬을 확고하게 눌러놓을 수 있는 이런 실력이 있어야 된다. 저 한동훈의 팬들이 언젠가는 또 다른 한동훈의 안티가 될 수도 있다는 거를 그런 위험성을 감지하면서 데리고 다녀야 될 것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호재인지 약재인지 모르겠지만 정진석이 보궐선에 출마합니다. 정진석 나와서 하는 얘기가 인간적 저륜을 안 한다. 충남공주에 나온다고요? 안 나와도 될 것 같은데. 정진석이 재보궐선거에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비상계엄에 대해 책임이 있다면 비껴서지 않겠다면서도 윤석열과의 정치적 관계는 단절됐지만 그렇다고 인간적 관계를 끊을 생각은 없다고 언급했다. 정진석은 윤석열이 계엄할 때 비서실장이었다. 정진석이 이번 선거를 통해 나와버릴 경우 윤핵인 정당의 오명을 벗을 수 없을 거라는 당내 비토도 많다. 윤석열과의 관계를 끊지 않겠다고 주장을 했는데 인간적 저륜까지 강요해서는 안 된다. 너무 가혹하지 않냐라고 나오고 아직도 이제 정신을 못 차린 모습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만약에 말이야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같은 뭐 우파적인 활동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 양반이 뭐 북한을 찬양했다든지 알고 봤더니 얘가 그렇게 자유주의자가 아니라 헌법 파괴론자였다든지 그럼 그 사람과 어떻게 인간적으로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는 것인가? 이에 대한 이제 반론이 나오게 되겠죠. 윤석열은요, 그 사람은 우리나라 헌법을 지금 부정한 꼴이 된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권력자를 견제하기 위해서 갖추고 있던 헌법적 장치를 다 무시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야. 그래서 회의도 안 하고 부서도 없고 충분한 그런 시민권도 인정하지 않았고 자기 맘대로 계엄 선포를 뭐 지어서 만들고 그것도 또 허구의 내용이었고 또 외국에다가도 허구의 내용으로 전파도 있고 이 모든 것들이 대통령으로서 헌법 정신을 다 위배한 거란 말이죠. 우리가 북한을 추종하는 그것만이 나쁜 놈이 아니라 우리의 자유주의라는 것은 그런 헌법과 법의 틀 안에서 보장받는 것이기 때문에 자유주의자가 헌법을 부정한다는 거, 자유주의자가 룰을 어긴다는 거 이런 거는 용납이 안 되는 거야. 근데 윤석열은 그랬거든. 그래놓고 자기가 우파 정치인이라고 하면 여기서 이제 자기의 모순이 생기는 거죠. 그렇게 친하게 지내고 싶으면 그냥 나오지 않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윤석열 만세 외치는 윤핵인 정당 가면 될 거를 왜 국민의힘에서 저러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국민의힘이 이런 노이즈를 이렇게 잡혀서 계속 끌려가야 되는 이런 문제가 또 몰락하는 또 하나의 이유죠. 다른 면으로 윤석열 재판이 지금 진행 중인데 계속 공개가 되잖아요. 형량이 더 늘었고 김건희도 또 재판 받고 윤석열 재판이 또 있을 거야. 또 계속 나와. 그러면 정진석이 저 사람이 이렇게 나와버리면 윤석열 재판이 또 화제가 돼서 언급이 또 되고 계속 묶여있는 거야. 추경호도 마찬가지고 정진석도 마찬가지고 윤석열 때 관계자가 되고 주요한 인물들은 이번 선거에서 배제가 됐어야 되는데 정작 배제된 건 한동훈이야. 그리고 쓴다는 게 지금 정진석과 추경호야. 이래놓고 우리가 윤석열과 절연됐다. 절연이 안 되죠. 윤석열이 공수처 왔을 때 왜 이리 쉽게 뚫리냐면 문 닫으라 지시했다. 이런 거 보면은 이런 사람을 우리가 가까이 둘 수 있겠냐. 우파라는 이름으로 위험하다는 거죠. 왜 이렇게 쉽게 뚫리냐. 윤석열은 경호처 간부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는 날 윤석열이 CCTV로 확인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 윤석열은 경호처 간부들에게 현장에서 조치 문을 닫도록 노력하라고 어떻게든 체포를 방해하라고 명령을 내린 게 뚜렷하게 나오죠. 윤석열의 체포방해, 체포영장 집행저지 혐의 등에 대해서 7년을 선고한 판결문이 나왔다. 당시 상황이 아주 디테일하게 쓰여있다. 윤석열이 공수처의 수사권에 의문이 있더라도 법적 테두리 안에서 이를 해결해야 되는 대신에 물리력을 동원해 저지하려고 한 건 법치주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 그래요. 법을 부정한 거야. 그러니까 물리력을 동원했다는 것도 웃기지. 자기 권력으로 경호처 직원들을 앞세워서 체포영장을 막으려고 했다는 이 발상 자체가 이거는 우리가 수용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재명이든 누가 됐든 영장 나왔으면 가야지. 자기가 뭔데 안 가. 우리가 지금 이재명 왜 갑니까? 네가 대통령이 네가 왜 재판을 피해. 우리가 그러잖아. 윤석열도 지금 그 문제 있는 거야. 이재명과 크게 다르지가 않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지. 윤석열은 압수수색 장소 수사관 들여보낸 경호처장에게 질책까지 했다.
재판부는 윤석열에 대해 체포영장 집행거부 범행의 공모에 가담했고 동시에 범인 도피 범행을 교사했다고 판단했다. 공수처의 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을 뿐 영장 집행거부에 물리력을 동원하고 지시한 적 없다는 윤석열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이렇게 무책임하게 내가 안 시켰다야. 경호처가 지들이 알아서 막았다고 하는데 여기도 똑같잖아요. 윤석열이 안 시켰으면 경호처가 그럴 리가 없지. 윤석열이 안 시켰으면 국민들이 국회로 갈 리가 없지. 근데 윤석열이 이런 황당무계한 주장을 하니까 결국 책임 전가하기라서 재판부에서 안 받아주는 거야. 네가 안 시켰는데 왜 하냐 이거지. 자, 윤석열이가 공간 압수수색이 되니까 경호처장을 크게 질책했다. 경호처장은 압수수색에 나선 수사관의 눈을 안 들어가린 채 국방부 장관 공간으로 들어가겠고 압수문을 받아가도록 했다. 그런데 윤석열이 제한적으로 압수수색에 협조했던 이 박 경호처장을 강하게 질책했다는 것이다. 박 전 처장은 윤석열로부터 질책을 받게 되자 윤석열 체포영장에 대해서 거부하는 태도를 취했다. 박 전 처장과 김성훈 경호차장은 수사에 협조할 의사가 없다는 윤석열의 체포영장 등에 대한 불응 지시로 받아들여 차벽 설치, 인력 동원 등 구체적 계획을 수립했다. 결국 윤석열 네가 시킨 꼴이 된 거 아니냐 이거죠. 윤석열은 공수처검사의 진입에 비롯한 전반적 영장 집행 과정을 보고받았고 공수처검사들이 해산한 뒤 박 전 처장이 고생했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영장 집행 거부 행위를 승인하는 태도로 보였다. 개헌 국무회의 심의권 침해는 그 자체로 위헌이다. 또 다른 것도 있죠. 헌법은 개헌 선포에 앞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고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 방식으로 문서주의와 부서 제도를 정하고 있다. 문서로 남겨두고 도장도 찍어야 된다는 거야. 근데 윤석열은 도장은 나중에 찍어도 된다고 얘기했던 황당한 주장을 했죠. 국무위원회 심의권 침해 범행은 헌법상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그 자체로 헌법 위반이다. 적어도 국무위원이 현실적으로 참석 가능한 시점에 이루어져야 하고 국무회의는 현실적으로 참석할 수 없는 방식으로 통제가 이루어졌고 실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면 이는 국무회의 심의권을 침해한 것이다. 국토부 장관에게는 30분 전, 산업통상부 장관은 15분여 전에 소집 연락을 받은 점, 정족수를 빠른 시간에 채우기 위해 연락한 것으로 보일 뿐 실질적으로 의견을 들을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 윤석열이가 국회의원 국회 출입을 통제하지 않았다는 등의 언론 공지를 외신에 전달하도록 이게 거짓말이죠. 통제하지 않았다고 했던 거짓말을 외신에 전달하도록 한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판단했다. 보도자료 작성 배포를 담당하는 공무원, 국민이 해당 사안에 관해 잘못된 인식을 가져서는 안 되게끔 해야 되는 주의 의무를 부담한다.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내용으로 통제하지 않았다는 건 거짓이기 때문에 윤석열에 대해 계엄 선포 과정에서 저질러진 자신의 잘못을 은폐하려는 것,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 신인들은 물론 국민 알 권리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에 대해 비난 정도가 가볍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위헌이야. 윤석열의 개헌 과정이 다 위헌이고 불법이라는 거야. 그러면 반헌법적이고 이런 불법적인 사고를 하고 행동을 했던 사람과 인간적 관계를 잘도 맺고 싶네요. 싶겠어. 그런 사람이 왜 정치하려고 해. 그냥 윤석열이랑 연애나 가지. 나는 이런 점에서 되게 좀 윤석열에 대한 어떤 사고도 문제고 저런 거를 옹호하는 사람들도 좀 문제인 게 대체 이 사람들이 원하는 세상은 무엇인가. 좌파보다도 우월하고 적어도 공산주의와 다른 세상을 꿈꿨던 거 아닌가. 우리가 말하는 자유주의라는 거는 권력의 분산이 더 강화되는 거야. 권력의 분산이라는 건 작은 정부를 추구하는 거고 시장을 믿고 가는 거라고. 국민들의 개개인의 자유 의지를 믿는 거지. 정치인 한 명의 의지가 아니라 윤석열 따위의 의지가 아니라 국민들 각각의 의지가 더 중요한 거라고. 근데 지금 윤석열의 저런 사고나 이런 걸 보면 윤석열의 의지에 따라 모든 걸 윤석열의 선의가 있고 윤석열을 좋게만 해석해야 되고 윤석열의 행동은 다 정당한 거다. 이런 이상한 사고를 갖고 있다는 거지. 마치 북한의 기밀성을 추종하는 애들 마냥. 나는 그런 점이 되게 불편한 거야. 왜 우파에 이런 마치 교주를 추종하고 수령님을 추종하는 사람 같은 문화가 들어왔느냐. 윤석열이 했던 행동이 어디에 지금 정당성이 있고 합법성과 헌성이 있냐. 하나도 없는데 절차를 저렇게 다 어겼는데. 그러니 탈탈 털리지.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도 그것도 정무적 실력이고 아예 이 사람이 대통령직에 대한 공적 의식도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자기 마누라가 뇌물을 받든 문재인에 대한 수사나 이재명의 처벌이 눈앞에 있는데도 이런 이상한 짓을 해서 상황을 이렇게 엉망으로 만든 거겠지. 그런 사람에 대해서 제대로 된 비판, 문제 제기 그런 걸 못한다면 그런 사람들은 영원히 우파가 될 수 없겠죠.